자, 이제 2부, 3부는 토론의 논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논리라는 말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논이라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뒤섞이고 섞갈리고 또 애매하고 더 나아가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런하다라는 것은 갈피를 잘 세우고 별이를 잘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체계화한다. 짜임새를 갖춰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며 옆 또 위아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체계화 또는 분류화입니다. 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리라는 것은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반드시 지켜야 할 으뜸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리라는 것은 옥을 다듬을 때 어떤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리는 으뜸이 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겠죠. 표준,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기술할 때 근간이 되는 것, 줄기, 뿌리가 되는 것들을 바르게 세워 놓는 것, 이것이 리입니다. 그럼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 하나의 으뜸되는 자리에 있고 버금 딸리고 같은 그 하위 내용들이 또 줄줄이 엮여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에는 큰 논리가 있고 작은 논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으뜸 논리가 있고 하위 논리들, 버금, 딸림 논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쉽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제 논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논증을 통한 대화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이것이 학술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토론이 왜 논증을 통한 대화입니까? 서로 그냥 이기고 지기 위해서 말로써 상대를 이렇게 이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논증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기고 지는 싸움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구멘트 할 때 아규먼트라는 이 말은 창 끝을 뾰족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찌르다. 공격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창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창 끝으로 누군가를 찌르면 그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논증이라고 번역을 이제 함으로써 논의가 조금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증이라는 것은 밝힌다 또는 보여준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창 끝 대신에 핀셋을 얘기한다면은 그 핀셋으로 무엇인가 콕 집어가지고 뾰족한 끝을 이용해서 콕 집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멘테이션은 어떤 지점들, 어떤 자리들, 요것들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증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저는 이 논증이라는 말 대신에 따져 밝힘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진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그 하나 둘씩 우리 머리를 이렇게 따듯이 그것을 엮어서 그 하나하나 보여주는 과정, 그러니까 왜 잘못했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따져 밝힘입니다. 그 따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너 이런 일을 했지? 뒤에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예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이런 일을 했지?
라고 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것도 따짐의 첫 번째 출발점이겠죠. 그러면 상대가 인정하거나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인정한다면은 너 그걸 왜 했어? 라고 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됩니다. 또는 이제 만일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러면은 다른 증거를 들이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먼저 따지는 과정에서는 따질 만한 어떤 사건, 그 사실,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뒤에 그 사실로부터, 전제로부터 어떤 일을 누가 했는지 이것을 이제 추론해내는 과정이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거야.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야. 인정해?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론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짐의 핵심은 어떤 주어진 A라는 사실로부터 그 결과 B가 필연적으로 이끌어져 나오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나오는지 이 둘의 관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따짐은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 사이에 뒷받침 관계가 옳은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지는 말은 뭐 어려운 게 아니군요. 우리 이제 어린 아이에게도 많이 그 이제 다그치듯이 묻잖아요. 너 그런 일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왜 책가방이 여기 와 있어? 뭐 등등 해가지고 PC방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갔냐 안 갔냐 가지고 옥신각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너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아니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으니까 토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서 외연을 좀 넓히지 말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 놓겠습니다. 이 따지다가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거나 논거가 좀 빈약하거나 또는 엉뚱한 방식으로 견광부회라고 그러죠. 엉터리 말 가지고 상대를 다그치듯이 나무라거나 또는 편파적이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싸움으로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한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밝힘입니다. 왜 그러한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설명, 이러한 추론, 이러한 내 추측, 내 생각에 근거가 뒷받침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드러내 보이는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론의 논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토론 논리의 핵심은 상대의 잘못을 주장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어떤 뒷받침거리들을 정확히 함께 밝히면서 따져 나가는 것이다. 따져 밝히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너 알지? 하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상대에게 윽박지르거나 또는 이런 것도 뭐 몰랐어? 하고 너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토론의 예절에 관한 것인데요. 서로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남들이 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 3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법정과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정하게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도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제 없어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론장,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짐의 과정과 밝힘의 과정을 한번 나누어서 이해해 보면서 요 두 과정이 잘 결합이 됐을 때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토론의 논리 가운데 핵심이 따져 밝힘이니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따져 밝힘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문제가 좀 재미있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미국인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불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은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것은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까닭이나 근거 또는 어떤 이유의 어떤 논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뒤에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면 앞에 거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군요. 주장 앞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겠죠. 누군가가 비난을 한 겁니다. 코란을 불태웠더니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성스러운 꾸란을 불태우다니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이의제기,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일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이 믿는 종교의 이런 경전을 모욕적으로 불태운다는 것은 삼가야 될 행동이겠죠.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꾸란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혐오, 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또 그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린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건 혐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꾸란을 불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태울 수 없다라고 내세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소리야? 우리 미국인들은 꾸란을 불태울 자유가 있어? 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그 인권의 핵심이 되니까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겠죠. 법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꾸란을 불태우는 것도 그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서 하는 것과 뭐 이슬람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왜? 미국의 헌법이 적용되는 곳은 아메리카 영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혐오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하지만 꾸란은 미국인에게 속하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국적은 아니지만 아메리카 국적이지만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증오 범죄와 같은 이런 두려움에도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인이라고 해서 저지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든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혐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쟁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는 좀 미숙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한다면 아마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크게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사형제는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저지르는 일종의 살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가 왔으니 결과가 먼저 왔습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존치, 사형제를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과 좀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형제는 뭐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거죠. 1800년대쯤 와서야 겨우 사형제 폐지론이 나오게 되고 이제 했는데요. 그럼 이런 사형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왜 생겨나는 걸까요? 사형이라는 것은 범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의 한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형이라든지 이제 범죄 자체는 형벌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이런 인과 응보와 같은 이제 어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BC 기원전 18세기에 쓰여졌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인과 응보적인 일종의 보복적 정의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 내 아버지를 죽이면 그 죽인 살인자를 찾아서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하는 이것을 의무로 규정해 두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사람을 죽인 자는 그를 이제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14세기, 15세기까지로 오면은 헨리 8세로 아주 유명한 헨리 8세가 아주 유명하죠. 빵을 훔쳤는데 교수형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형제라는 것이 지나치게 악용돼 가지고 이제 통치자들의 이런 통치 수단으로까지 정의하고 무관하게 통치 수단화된 이런 측면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그 올바름, 정의라는 관점이 아니라 권력자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가는 이런 측면이 이제 강하게 좌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적인 또는 공적이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올바른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올바른 권력이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을 뜻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집행되다 보니까 잘못된 사형도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잘못해서 저지르는 이런 사형들도 많이 우리에게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과연 개인을 한 사람을 사형시킬 권리를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쟁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사회계약론에 따르자면 소셜 컨트랙,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죠. 근데 이 양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모든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나누어 갖기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행복과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내 권리를 양도한 것이지 나의 이제 목숨을 담보로 그것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계약론과 모순된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갈 그런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에 근거했을 때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살인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그 국가의 기본 취지하고 둘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인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건 전제가 모든 살인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명령이겠죠.
실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살인이 금지되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살인들은 칭송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를 기리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살인이 금지되거나 또는 금기시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살인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 전제는 사실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까요? 국가의 목적이라든지 국가의 성립, 이제 근거 이런 걸 가지고 사회계약론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형제 폐지론 관점을 관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논의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날 만들었는가? 이 물음을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릴 땐 대답을 하죠. 이제 부모님이 날 만드셨죠. 낳으셨다는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근데 이 물음이 성립이 되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누가 날 만들었는가 했을 때 나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람을 누가 창조했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전제는 사람을 창조한 자는 야훼 하느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 전제는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느님도 누가 만들었다는 이 전제로 제작이라든지 만듦이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만들어진 자는 창조된 자는 아니군요. 자, 그렇다면 그 위대한 스튜어트 밀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모두 깔고 이렇게 그 논증을 전개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는 우리가 신화적인 것이거나 또는 아예 틀린 대답이기 때문에 이 밀의 이 주장은 아예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쉽게 비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쾌락으로부터 슬픔이 일며 쾌락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을 벗은 인간은 이미 슬픔도 공포도 없다. 달만대장경.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쾌락이라는 것은 쾌라는 것은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졸릴 때 자면 그것이 해소가 되죠. 풀리죠. 그래서 좀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쾌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쾌입니다. 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즐거운 상태, 어떤 것을 잘하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락입니다. 그러면 슬픔이라는 것이 어떻게 쾌락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슬픔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가치 또 사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오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원하고 얻고자 하고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 마음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슬픔도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슬픔과 두려움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럼 이 둘이 모두 다 쾌락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과연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슬픔과 이 두려움은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쾌락으로부터 슬픔과 두려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가 너무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자신의 경험에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깨달음의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는 한 이런 말들은 근거 없는 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좀 현학적으로 들리는 표현입니다. 대학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입생들은 지식을 약간씩 가지고 들어오고 졸업생들은 아무 지식도 가지고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은 축적된다. 왜 대학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냐 하면요,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조금씩 지식을 가지고 오고 나갈 때는 지식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생겨서 쌓여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키운다고 했을 때 무엇을 키우냐 하면 첫 번째는 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알을 키울까요? 어떤 일을 잘 해낼 줄 아는 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암도 있고 실천적인 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알을 떠나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사람다운 사람,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삶의 어떤 커다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을 또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제 이바지하는, 봉사하는 이런 이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는 끊임없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졸업생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대학의 사명이 이렇게 연구, 교육에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 안에서 끊임없이 알미라는 것이 생산되고 축적되는 것이지 졸업생의 수나 신입생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 쌓이는 방식을 전혀 잘못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따짐과 밝힘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이제 좋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논증이라는 것은 말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은 수학적인 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저는 말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주고받아서 내 말을 상대가 참이다,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이것이 좋은 논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논리적인 논증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적 논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상대의 그 상식에 호소해가지고 그가 당신의 말은 말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 논증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음, 수용 가능성을 가지고 좋은 논증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논리학자처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언변에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휘황찬란한 이런 말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는 이런 방식으로 토론에서 수용 가능성을 늘려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따져 밝힘의 관계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요걸 저는 앞말과 뒷말, 그 사람이 내세운 말과 그 내세움을 뒷받침하고 있는 논거나 사실 근거들이 꽉 잘 맞물려 있어야 된다. 악귀가 잘 맞아야 된다. 앞말과 뒷말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말이 말다워야 한다. 이렇게도 조건을 제시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논증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논증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 논증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장이나 이런 사례들은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력이 좀 있어야 된다. 풍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제를 좀 내드릴 텐데요. 2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아주 간단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있는 과제인데요. 2부에서 3부로 넘어갈 때 3부의 논의를 위한 뭐 이런 조금 이끄는 말 정도니까 간단히 수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도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동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술 취한 사람은 모두 얼굴이 빨개. 그런가? 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그런데 하하는 지금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하는 술에 취했어. 이 호동의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가요? 네,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만한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얼마나 받아들일 만한가요? 얼마나 말이 되나요? 얼마가 잘못인가요? 얼만큼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제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빨개진 얼굴 논증이다라고 일단 말을 붙인다면은 빨개진 얼굴 논증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비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따지는 것과 그 근거를 뒷받침 근거를 밝히는 것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진다고 해서 모두 술 취한 건 아니겠죠. 부끄러울 때도 또는 날씨 변화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심한 재채기 또 깊이 골몰에 있는 상태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잖아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다 보면 피가 얼굴에 몰려서 그럴 수가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얼굴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셨을 텐데 과연 호동의 이런 일반화가 어느 정도까지 옳고 어느 정도까지 그릇된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간단히 여러분의 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